반갑습니다. 저는 1타 클래스에서 용접교육을 맡고 있는 박정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접기 구성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접기를 보통 현장에 가시면은 용접기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손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용접기는 오직 용접사만 만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용접기를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용접기를 만지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여기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 가시면은 용접사가 왕이에요. 용접사를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사가 용접기를 만지는 걸 다들 부러워해요. 다들 가서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용접기 구성요소 한번 볼까요? 용접기가 이렇게 있겠죠? 용접기가 있는데 전원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럼 전원을 공급하려면 전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 전선이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요. 220V가 공급되는 곳이 있고요. 또 380V가 공급되는 곳도 있고 440V가 공급되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용접기에 전기를 끌어오는 것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1차 측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래요. 용접기 뒤에 들어온 1차 측은 220V 또는 380V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뒤에 전원을 보시면은요, 이 전기선을 까보면은 굵은 구리선이 들어있어요. 이걸 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측에서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와서 용접기로 들어오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보면 이렇게 선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요거 3번은 자, 이렇게 생긴 홀더라고 그래요. 이걸 홀더라고 그래요. 홀더. 이 홀더로 가는데요. 홀더로 갈 때 뭔가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 선을 이렇게 딱 칼로 째서 이렇게 까보면은요. 하얀 종이 같은 게 나와요. 종이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아주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얇은 구리선이 몇 수천 가닥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케이블인데요. 용접기에서 홀더, 이렇게 생긴 홀더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극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해요. 자, 그럼 용접기에서 홀더까지 가는 이 전선은 전선이 아니고 전극 케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다 볼게요. 다시 전기가 들어오죠. 1차 측에서 전기가 220V, 380V 전기가 들어와서 용접기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가 연결돼 있죠? 네, 홀더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용접봉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4번은 모재입니다. 모재예요. 모재가 뭐예요? 붙이고 싶은 거. 우리가 붙이고 싶은 금속을 모재라 부른다 그랬죠? 자, 모재에다 보면은요,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게 있죠? 모재에다 이렇게 집게로 물리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접지 이렇게 부릅니다. 접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는 또 선이 용접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걸 뭐라 부르냐? 이거는 접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접지 케이블도 똑같아요. 전선으로 칼로 이렇게 접지 케이블을 까보면은요, 그 안에 하얀 종이 같은 게 나오고요. 그걸 또 열어보면은 머리카락처럼 얇은 구리선이 수천 가닥, 수만 가닥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케이블이라 부르고요. 얘는 접지했기 때문에 접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모두 용접기 구성 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전기가 처음에 공장에서 들어와요. 한전에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1차 측에 있는 전선을 통해서 용접기에 전원이 공급되고요. 그 전기가 다시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용접기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 부를까요? 네, 이걸 용접 회로라 합니다. 자, 그럼 용접 회로는 뭐예요? 용접기에 전류가 흐르는 순서죠. 용접기 전류가 흐르는 순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용접기, 전극 케이블, 홀더 및 용접봉, 모재, 접지 케이블, 용접기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겠죠? 처음에 전기가 공급돼서 용접기로 가서요. 그 다음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그다음에 홀더, 용접봉, 모재, 그다음에 다시 접지 케이블을 지나서 용접기로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기 회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5번 풀어보겠습니다.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용접 회로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아까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죠. 용접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거 알아갈 수 있는데요. 용접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죠.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전기가 공급되죠. 전기가 공급되면 1차 측이라고 하죠. 1차 측인데 전기가 공급되고요. 그 다음 다시 용접기로 가서 그다음에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또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접지 케이블을 틀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용접 회로를 합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막 꾸며놓은 거예요. 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제가 문제 만들 때 막 이렇게 섞어놨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알아볼 것은 용접 입열입니다. 용접 입열이라는 것은 용접 시 모재에 들어가는 열이에요. 용접할 때 열이 들어가겠죠? 네. 용접할 때 보면요. 홀더 끝, 용접봉 끝에 아크가 이렇게 막 불이 막 나오잖아요. 5000도까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쇠는 1540도에 녹는데 그걸 다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접할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이 발생하는 게 모재에 들어가는 걸 용접 입열이라 합니다. 그럼 용접 입열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용접 입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품이 휘어버려요. 어제도 잠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용접을 우리가 회사에 가서 용접을 이렇게 2개 판을 용접한다 그러면 용접을 하면 이게 빤듯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휘어버려요. 막 휘어버려요. 이걸 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두 푼짜리면 괜찮은데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멋진 차를 하나 샀어요. 그랜저를 샀는데 본네트가 막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런데 용접할 때 이 들어가는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접 입열이 작으면 좋겠죠. 용접 입열이 작으면 많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접 입열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접 입열이 계산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걸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용접 입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입열은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H를 용접 입열이를 한다면 용접 속도가 V입니다. V, 용접 속도가 V이고요. E는 전압이에요. 전압, 암페어죠. 볼트죠. I는 전류값,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용접 입열 H는 V분의 62I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용접 입열을 계산해 볼까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만약에 V가 60이에요. 이런 건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봐요. E는 1이에요. I가 1이에요. 그럼 용접 입열 H는 얼마일까요? 네. 1이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용접 입열을 구하는 거. 이게 1이에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용접 입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읽어볼까요? 용접 후 모재의 변형이 많이 생기므로 용접 입열이 가능한 작은 것이 좋습니다. 자, 용접 입열 H는 전압 E하고 비례 관계 있죠? H는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E 전압 볼트하고 전압과 비례 관계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 용접 입열은 전류와 비례합니다. 이 I가 전류라고 그랬죠? I 전류 암페어죠. 그래서 용접 입열 H는 I 전류값 암페어죠. 전류하고 비례 관계 있습니다. 자, 5번째 용접 입열은 V하고 어때요? V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V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접 입열 H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용접 입열 H는 용접 속도 V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 입열 H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용접 입열이 작아지니까 덜 휜다 했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V, 속도를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빨리 하면은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용접해 보시면 막 빨리 하고 막 용접을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철판이 안 녹겠죠. 그럼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접 입열을 올리기 위해서 속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류값과 전압을 올리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피부와크 용접에서는 전류값만 조정할 수 돼 있고요. 전압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전류값 암페어를 이렇게 암페어를 조정하는 레버가 있으면요. 전류값을 올려주면은 굉장히 잘 녹아요. 얘가 올라가면 잘 녹으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암페어를 올린 전류값을 올린 것보다 속도가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좀 세게 쓰시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덜 휘게 됩니다. 직접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용접 입열이라는 것은 V분의 60 이하이고 용접 입열 H는 전압과 비례 관계가 있고 전류값과도 비례 관계가 있고요. 속도와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용접 입열에 있어 모든 열적 요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용접 입열이겠죠? 용접 입열이 많으면 용접할 때 들어간 열이 많으면 많이 휜다 그랬잖아요. 네. 용접 입열 답은 용접 입열이겠죠? 네. 자, 7번 풀어보겠습니다. 용접 입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항상 이거 잘 봐야 한다고 그랬죠? 옳은 것이에요. 1번 아크 전류가 커지면 용접 입열은 감소한다. 이런 문제 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용접 입열 H는 V분의 62I입니다. 이거 따로 외우시려면 힘들어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용접 입열 H는 V분의 62I다. 외우시면 되겠죠? 네, 외우셨죠? 자, 그러면 용접 입열 H는 자, E가 볼트, 전압이죠, 전압. I는 전류값, 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다음에 용접 입열 V는 속도예요, 속도. 자, 그래서 H는 암페어하고 전류값 암페어하고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용접 입열 H는 전압 E와 전압 V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용접 입열 H는 속도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써놓고 시작하세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써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크 전류가 커지면 용접 입열은 감소합니다. 전류값하고 용접 입열은 비례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틀린 거죠. 용접 입열이 커지면 모재가 잘 녹지 않는다. 아니죠. 용접 입열이 커지면 굉장히 잘 녹아요. 들어간 열이 많아지니까 잘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틀린 거네요. 용접 속도가 빠르면 용접 입열은 감소합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면 얘가 커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용접 속도가 커지면 빠르면 용접 입열 감소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반비례하는 거니까. 빠르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제에 커지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4번 아크 전압과 용접 입열은 관계가 없다. 관계 있잖아요. 비례 관계 있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알아볼 것은 정류 전극성, 정류 역극성 교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류는 또 뭐고, 직류는 또 뭐고요, 전극성은 뭐고, 교류는 뭐예요?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죠. 한전에서 가정집으로도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공장으로도 보내고. 그러면 교류 전류로 보낼까요? 직류 전류로 보낼까요? 과연 직류하고 교류하고 또 용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냥 머리가 복잡하신 분이 많은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용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 또 공장에 들어오는 모든 전기는 일단 직류인지 교류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 직류와 교류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직류 전기는 다이렉트 커런트라 해서요.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극성이라고 그래요.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극성은 폴러레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자, 극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변하지 않는 거. 그냥 한 번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예요. 또 한 번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런 걸 직류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류전기라는 건 뭐냐? 교류. 영어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는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요.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거예요. 크기도 바뀌고 극성도 바뀌는 거. 이런 거를 교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건 뭐예요? 교류전기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 이렇게 꽂아야 되나요? 이렇게 꽂아야 되나요? 상관없죠. 이렇게 꽂으나 뭐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래요? 교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플러스였다, 한 번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거죠. 자, 직류 한번 볼까요? 직류는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류.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를 직류전기라고 합니다. 직류라고 그래요. 그럼 교류는 뭐예요? 극성이 변하는 거.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모두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런 거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류와 교류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용접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걸 하는 걸까요? 자, 그 알아보기 전에 전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압하면 뭐예요? 볼트, 220볼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트라고 하잖아요. 아, 전압. 그럼 용접에서 전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볼까요? 전압이라는 것은 아크 세기입니다. 아크 세기. 아크가 세다, 아크가 안 세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전압을 아크 세기를 합니다. 아크 세기를 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전압 레버를 올려서 전압을 올리면 되겠죠? 네. 전압은 아크 세기예요. 아크 세기와 관련이 있어요. 전압을 올리면 아크가 세져요. 자, 또 한번 다른 것 볼까요? 2번.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이 상승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자,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타들어가겠죠? 타들어가면 모재하고 전극의 끝의 거리를 아크 길이라 한다고 그랬죠? 저번에 배웠죠? 네. 아크 길이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들어가면 점점 타들어가면 짧아지겠죠? 그럼 모재와 길이는 어떻게 돼요? 모재와 길이는 계속 넓어지죠? 그럼 아크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자, 그려볼까요? 용접봉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재가 있어요. 그럼 용접봉 끝에서부터 모재까지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죠? 네, 아크 길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아크 길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근데 처음에 아크를 일으켜가지고 용접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크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니까 저 아크 길이는 점점 길어지겠죠. 그때 여기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본 거예요. 측정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이 상승해요. 전압은 뭐예요? 아크의 세기예요. 아, 그러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이 상승하고 전압이 상승하면 아크가 세지겠죠? 네, 아크가 세져요. 잘 안 꺼져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아크 세기가 세지고요. 잘 안 꺼지니까 아크가 안정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네, 용접하다 보니까 아크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좀 밀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용접봉을 모재에다가, 이게 모재예요. 모재에다가 꽉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아크 길이를 짧게 했어요. 짧게 한 상태에서 전압을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전압은 하강합니다. 전압이 하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아크 세기니까 아크 세기가 약해지겠죠? 네. 그래서 전압은 중요한 거죠. 전압은 아크 세기입니다. 외우셨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라는 것을 알아보고, 전류는 무엇일까요? 그럼 전류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을 전류값이랍니다. 우리가 암페어라고 부르죠. 전류값, 암페어 이렇게 하잖아요. 5암페어, 10암페어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전류값이라고 그래요. 전류값. 전류값은 용접에서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류값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계에 보면 전류값을 올리는 레버가 있거든요. 얘를 올리면
용접봉하고 모재가 미친 듯이 녹아요. 얘를 낮추면 잘 안 녹아요. 들러붙고 막 그러죠. 네. 피부와크 용접기에는 이 암페어만 조정하는 레버만 있어요. 전압 조정하는 건 없어요. 암페어만 조정하면, 전류값만 조정하면 전압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건 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라 했죠. 전류값을 올리면 모재가 잘 녹아요. 용접봉도 잘 녹아요. 전류값을 낮추면 모재 안 녹아요. 또 용접봉도 안 녹아요. 사장님이 속이 답답해져요. 왜 그럴까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사장 입장에는 어때요? 빨리빨리 하고 가면 좋겠죠? 빨리빨리 하면 좋잖아요. 빨리빨리 하면. 그래서 사장님은 어때요? 전류값을 높여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는 낮아집니다. 한번 볼까요? 용접봉이 있어요. 근데 모재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재가 있는데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봉 끝에서부터 모재까지 거리를 아크 길이를 한다 그랬죠?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전류값은 낮아집니다.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반대로 전류값은 낮아집니다.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전류값이 높아져요. 방금 잘못 말했네요.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이게 짧으면 굉장히 잘 녹아요. 한번 해보세요. 용접을 할 때요. 용접을 할 때 아크 길이를 이렇게 짧게 하면 굉장히 잘 녹아요. 그런데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 안 녹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인데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전류값은 올라가고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류값은 낮아집니다. 자, 외우셨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용접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그런다 알 수 있는데 용접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용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런가?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용접할 때요. 용접봉을 밀어 넣어서 모재에 막 가깝게 해가지고요.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전류값이 올라가요. 전류값이 올라가면 굉장히 잘 녹아요. 또 아크 길이를 길게 하면 전류값이 낮아져서 잘 안 녹아요. 이것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난 현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접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모재가 있어요. 모재가 있어요. 용접이라는 건 무엇이냐? 용접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극, 보통 모재를 플러스에 놓는데요. 이건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홀더, 용접봉은 마이너스에 놓거든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모재 플러스에 부딪힙니다. 마이너스 전자예요. 마이너스 전자가 모재에 탁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부딪힐 때마다 열이 발생하죠? 그럼 마이너스 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플러스 쪽에 많이 발생하겠어요? 부딪히는 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부딪혀서 열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쪽보다는 플러스 쪽에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용접 시 70에서 80%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겠죠? 마이너스 쪽은 어때요? 마이너스 쪽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용접할 때 일어나는 모든 열의 20에서 30% 정도의 열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 어때요? 약 70에서 80%의 열이 이쪽으로 집중되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열이 안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한가요? 이거 용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직류 전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1차 측이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측이라는 거는 전기가 용접기까지 들어오는 거, 이 전선까지 여기를 1차 측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2차 측은 뭐예요? 전기가 나간 용접기 이후로부터는 2차 측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 안 했네요. 자,
용접기까지 들어오는 전기까지는 1차 측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용접기에서 나간 이 모든 거는 다 2차 측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1차 측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220V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380V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용접기에서 전자가 나가죠. 나가서 어디로 가요? 여기 뭐예요? 방금 했잖아요. 잊어버리셨나요? 네, 이거 홀더 용접봉을 끼운 거 전극 케이블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전극 케이블을 지나서 홀더를 지나서 용접봉을 지나서 모재를 지나서 다시 접지 케이블을 지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용접 회로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일까요? 교류 용접기일까요? 또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직류와 교류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들어온 가정에 쓰고 있는 건 다 교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일까요? 교류 용접기일까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직류 용접기입니다. 직류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직류 용접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쓰는 것은 직류 용접기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직류 용접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용접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빨간색이 보통 플러스입니다. 검정색은 마이너스예요. 두 개를 바꿔 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일단 플러스 쪽에 70에서 80%의 열이 집중됩니다. 마이너스 쪽에는 20에서 30%의 열이 집중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쪽에는 홀더를 연결했죠. 이 그림상 플러스 쪽에는 모재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한 거, 모재를 플러스에 연결시키고 홀더를 마이너스에 연결시킨 걸 뭐라 부르냐? 직류 전극성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부르기로 한 거예요. 직류 전극성은 다이렉트 커런트가 직류거든요. S는 스트레이트, P는 폴러리티, 극성이라는 뜻이에요. 정류 진극성, 다이렉트 커런트, 스트레이트 폴러리티 해가지고요. 직류 전극성이라고 하는데 직류 전극성은 모재에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홀더에 마이너스를 연결한 것이 직류 전극성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플러스에다가 모재를 연결하면 70에서 80%의 열이 모재로 가니까 모재가 어떻게 될까요? 잘 녹을까요? 잘 녹죠. 열이 가니까. 잘 녹으니까 어때요? 녹은 깊이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용입. 우리끼리 용입이라 부른다고 했죠? 모재가 녹은 깊이를 용입이라는데 용입이 어때요? 잘 녹으니까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마이너스 쪽은 어떤가요? 마이너스는 20에 30% 열밖에 안 가기 때문에 홀더 쪽은 어때요? 잘 안 녹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직류 전극성이라는 것은 모재에 플러스를 연결시키고 홀더에 마이너스를 연결시킨 거고요. 모재가 플러스에 연결돼서 70에서 80% 열이 모재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재 열이 많이 가니까 막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입이 깊고요. 대신 비드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비드폭은 좁아요. 밑으로 많이 녹으니까요. 이런 건 어떤 데 용접할 때 좋을까요? 후판 용접. 후판은 또 뭐예요? 후판은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몸집 있는 사람 뭐다 후덕하다 하잖아요. 후판은 두껍다는 뜻이에요. 그 후판의 반대말은 뭐예요? 얇은 건. 야박하다 할 때 그 박자예요. 박판이라는 것은 얇은 판. 후판이란 건 두꺼운 판이에요. 현장감 많이 쓰이죠. 박판 많이 씁니다.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플러스가 70%에 80% 열이 가니까 모재가 잘 녹고 용입이 깊기 때문에 후판 용접에 굉장히 좋습니다. 직류 전극성의 특징 뭐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직류 전극성의 특징은 모재가 플러스, 홀더는 마이너스. 모재가 잘 녹고요. 용입이 깊습니다. 후판 용접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류 역극성도 있겠죠? 직류 역극성도 있죠. 자, 1차 측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2차 측을 연결할 때
플러스에다가 뭘 연결하는 거예요? 홀더를 연결합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전극 케이블을 플러스에 연결하고요. 접지 케이블, 접지하는 거를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재가 마이너스고 홀더가 플러스죠. 그럼 70에서 80%의 열 어디로 가요? 네, 플러스 쪽으로 가잖아요. 플러스 쪽에 70에서 80%의 열이 가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20에서 30%의 열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류 역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재가 마이너스고 홀더가 플러스인 것을 직류 역극성 다이렉트 커런트 리버스 폴러리티랍니다. 순간 꼬였네요. 다이렉트 커런트 리버스 폴러리티. 직류 역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직류 역극성은 모재가 마이너스, 홀더가 플러스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모재 쪽에 20에서 30% 열밖에 안 가기 때문에 많이 녹을까요? 조금 녹을까요? 네, 그렇죠. 조금밖에 안 녹아요.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입이 굉장히 얕죠. 비드폭은 어떨까요? 녹지 않으니까 자꾸 옆으로 퍼져버려요. 이게 밑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질 못하니까, 용입이 깊질 못하니까 자꾸 옆으로 퍼져버려요. 그래서 비드폭은 넓고 용입은 얕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직류 역극성은 모재를 마이너스에 연결시키고 용접봉에 플러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홀더에 플러스가 연결되어서 용접봉에 70%에 80%에 가기 때문에 용접봉은 굉장히 잘 녹아요. 하지만 용접봉은 잘 녹지만 모재는 덜 녹습니다. 왜 그래요? 모재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했는데 마이너스에는 20에서 30% 열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모재는 덜 녹아요.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떨까요? 용입은 굉장히 얇고 비드폭은 넓은 이런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비드라고 그래요. 비드가 뭐예요? 용접했을 때 나타난 거, 용착금속의 형태를 우리가 비드라고 부릅니다. 비드라는 게 뭐예요? 용착금속의 형태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하면 생기는 거를 비드라고 그래요. 그럼 비드의 형상이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드의 형상이 어때요? 직류 역극성의 비드의 형상은 용입이 얕고 비드폭이 넓습니다. 비드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디에 용접하면 좋을까요? 얇은 판, 이렇게 얇은 판을 용접하는데요. 만약 직류 전극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용입이 깊으니까 구멍이 뽕 나요. 구멍이 뽕 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용락이라고 했죠. 용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판을 할 때는 용입이 얕은 직류 역극성을 쓰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 교류가 나왔어요. 교류는 또 뭐예요? 자, 교류라는 건 뭐예요? 직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하잖아요. 일정하죠. 그런데 교류는 어때요? 교류는 한 번은 플러스였다,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걸 교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류는 어떨까요? 직류 역극성과 직류 전극성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접기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류 용접기는 있다 했잖아요. 교류 용접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요렇게 꽂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한 번은 얘가 플러스 했다가, 한 번은 얘가 플러스 했다가, 한 번은 전극 케이블이 플러스 했다가, 한 번은 접지 케이블이 플러스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류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재와 홀더의 극성이 주기적으로 바뀌므로 직류 전극성과 직류 역극성의 특징을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류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류와 직류 전극성, 직류 역극성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비교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직류 전극성 DCSP입니다. 시험에 DCSP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류 전극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또 이거 다 DCSP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러시면 안 돼요. DC, Direct Current Straight Polarity예요. 자, 직류 전극성은 비드폭이 좁고요. 용입이 굉장히 깊어요. 직류 역극성은 어때요? 비드폭이 굉장히 넓고요. 용입은 굉장히 낮습니다. 교류는 중간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입 한번 볼까요? 용입은 직류 전극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교류, 그 다음에 직류 역극성 순서로 되겠습니다. 비드폭은 어때요? 비드폭은 직류 역극성이 제일 넓죠? 직류 역극성이 제일 넓고 교류가 그 다음 직류 전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용접에서 직류 전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럼 직류 전극성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직류 전극성은 DCSP는 모재가 DCSP 직류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예요. 모재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홀더가 마이너스예요. 홀더가 마이너스예요. 70에서 80%이 어디로 가요? 70에서 80% 열이 모재로 가죠? 홀더는 어때요? 20에서 30% 열만 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재는 잘 녹으니까 비드폭은 어때요? 밑으로 막 잘 녹으니까 옆으로 퍼질 셈이 없잖아요. 옆으로 퍼질 틈이 없죠. 비드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용입은 어때요? 용입은 모재가 잘 녹으니까 70에 80%이 모재로 갔으니까 용입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용접기의 양극에 플러스에 모재를 연결한다. 맞네요. 용접기의 음극에 마이너스에 홀더를 연결한다. 이것도 맞네요. 비드폭이 좁고 비드폭 좁다 맞죠? 용입이 깊다. 맞네요. 직류 역극성에 비해 비드폭이 넓다. 아니죠. 비드폭이 제일 넓은 게 뭐예요? 직류 역극성 DCRP가 비드폭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 교류 AC, 그 다음 AC 5가 아니에요. 교류예요. 그 다음에 DCSP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 볼까요? 피복 아크 용접에서 직류 역극성 DCRP네요. DCRP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거예요. 그럼 직류 역극성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모재는 뭐예요? 모재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홀더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70에서 80% 열이 플러스로 간다고 그랬죠? 80% 열이 20에서 30% 열은 모재로만 가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용입이 굉장히 얕잖아요. 용입 얕고 그 다음 비드폭은 어때요? 용입이 녹질 않으니까 자꾸 옆으로 퍼진다 그랬죠? 비드폭은 넓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박판 용접에 적당하다. 그렇죠. 왜 그래요? 용이 얇으니까 구멍이 안 뚫리죠.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비드폭이 넓다. 맞습니다. 용접봉이 잘 녹을까요? 플러스 쪽이 홀더. 용접봉이 가 있으니까 잘 녹는다. 용입이 깊다? 아니죠. 용입이 얕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류 역극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알맞은 것은 설마 이런 게 나오겠나 싶은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와요. 직류 역극성은 DCRP, Direct Current Reverse Polarity고요. 직류 전극성은 Direct Current Straight Polarity에서 DCSP입니다. AC는 교류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11번 직류 피복 아크 용접기를 설치할 때 음극 마이너스의 모재를 그다음에 플러스 양극의 홀더를 이렇게 한 거 뭐라고 그랬죠? DCRP라고 그랬죠? 직류 역극성은 모재의 마이너스, 홀더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용접 시 극성의 변화에 따른 용접 깊이 순서가 올바른 것은 자, DCSP, 그다음 AC, DCRP 이렇게 있다면 직류 전극성, 교류, 직류 역극성이죠. 자, 이게 모재예요. 자, 모재면 DCSP, 직류 전극성은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굉장히 좁죠. 용입 깊고 비드폭 좁다. DCRP, 직류 역극성은 어때요? 비드폭 넓고 용입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AC, 교류는 어때요? 중간쯤이잖아요. 이렇게 중간쯤. 어중간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용입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깊을까요? 네, DCSP, 직류 전극성이 용입이 제일 깊고요. 그 다음 교류, 그 다음에 직류 역극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시면 되겠죠. 20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